안녕하세요. 2021 수능특강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네 번째 만남입니다. 벌써 네 번째나 됐습니다. 자, 우리 1단원 중에서 제일 마지막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1단원에서 지금 경공업, 중공업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배워야 될 게 첨단공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내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선생님은 학교를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뭘로 듣고 있죠? 모바일이나 또는 노트북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쵸? 직접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런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IT 기술, 이런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첨단공업이라고 합니다. 첨단공업.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요. 첨단공업과 미래사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혜택받고 있는 이런 공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조금 변화가 된 게 아무래도 자꾸 정보가 변하잖아요. 그쵸? 공업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첨단 공업이요.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기출에서 말고 이제 요번 연분도부터 조금 더 나오는 게 뭐 빅데이터라던가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첨단 공업에서 조금 추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소재 기술이에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첨단 공업이 무엇이냐? 이거의 특징은 어떤 거냐? 자, 첨단 공업이 지금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경공업, 중화공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이죠. 굉장히. 그래서 얘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공업, 그래서 고부가가치 공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경공업의 대표적인 거예요. 노동집약적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화공업은 자본집약적인 공업을 많이 했었어요. 또 기술집약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기술집약 쪽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우리 첨단공업은 어떤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냐면 비용인데 어떤 비용이냐면 지식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공업이다.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만 봐도 스마트폰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2년 전에 내가 썼던 스마트폰만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수명 주기라고 하거든요. 제품의 수명 주기.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떻다? 짧다. 그래서 짧은 공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어떻게 절약된다. 그쵸. 우리 예전에 중화공업에서요. 선생님이 철강공업 할 때 고에너지 사용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요. 에너지 절약형 공업이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치열하다. 이거 하나 발전하면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해지겠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치열한 공업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첨단 공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기술이 무엇이 있느냐.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작년까지는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조금씩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볼게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래요. 자,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얘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칸치기를 해놨습니다. 자, 스마트 센서는 보통 제조 환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이요. 딱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스마트 센서는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업에서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똑똑한 센서, 이런 센서를 의미한다. 그 다음 세 번째 CPS는 뭐냐면요.
지능형 제조 시스템 구축 기술을 C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이런 정보 컴퓨터 시스템과 사람, 공정, 설비와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분산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3D 프린팅인데요. 이거는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요. 3D 프린팅에 대해서 따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일단 볼게요. 3D 프린팅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이 이렇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3D예요. 3차원 디자인 기술이에요. 그쵸? 이걸로 디지털 정보를 제조 장비에 입력해서 소재를 부가식으로 쌓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3D 프린팅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요, 이런 제조업에서요, 에너지 절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및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뭘로? 인터넷으로 사물들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 유통, 물류 등에 활용되어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자, 사물 인터넷. 그래서 보통 사물들끼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물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뭐 집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게 자기 전에 침대에 가서 누웠다가 자려고 실내등을 이제 끌어가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침대에서 막 움직이다가 내 움직임이 적어. 그리고 아예 없다. 그러면 침대가 주인님이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등에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실내등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 사물들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인터넷 기반으로.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자, 스마트 제조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모든 필요한 IT 자원을 자,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 얘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뭐 여기 안에 빅데이터가 나오고 사물 인터넷 가지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클라우드. 근데 우리 교재는요. 우리 친구들 보시면 얘가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좀 잘못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교재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 시장, 환경, 정책, 기술, 동향 등의 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제조업의 지능화 서비스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하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데이터. 데이터가 방대해서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서부터 우리나라는 시작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전부터도 시작이 됐지만 주로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이거예요. 심야 시간에 강남이랑 홍대 부근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을 이제 스마트폰 이게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심야 전용 버스 노선을 개발했어요. 그 데이터를 뭐 30억 건 정도 분석을 해서 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구나라는 걸 분석을 한 거죠. 데이터들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소셜 커머스 같은 데 보면 내가 주로 소비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로 소비하는 선생님이 우유, 요플레, 이제 요구르트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소셜 커머스에서 쇼핑몰에서 막 이런 거를 많이 검색해요. 그러면 내가 다음날 가서 딱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요플레 우유와 비슷한 관련된 제품들이 다 떠요. 그러니까 나의 정보들이, 나의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수집이 돼서 분석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아시겠죠? 그 다음 홀로그램 볼게요.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인간 친화형 실감 영상으로서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있습니다. 홀로그램. 그리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
그냥 말 그대로 ICT라고 하는데요. 간혹 기출문제에서는요. C를 빠져서 통신을 빠져서 IT라고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융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특징들을 볼까요?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죠.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뭐와 뭐를 융합을 많이 하냐면요. BT,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생명공학 기술이랑요. NT, 나노 기술이랑 융합을 많이 해요. 정보통신에. 그래서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이제 여기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와죠. 이쪽에. 자, 위치 기반 서비스는 뭐냐면 휴대전화 속의 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를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에서는 얘가 자주 나왔습니다. 무선 식별 장치 RFID. 그래서 자, 요 말도 같이 나와요. 전자 태그 또는 무선 식별 시스템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와 칩으로 이루어진 RFID 태그에 정보를 저장해서 적용 대상에 부착한 RFID 리더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쓰고 있냐면 여러분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 이런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버스 정보 시스템. 이게 바로 여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버스에는 RFID 태그가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RFID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가 언제 어디를 도착하고 출발하는지 그 정보가 나오는 시스템. 무선 식별 장치, 무선 식별 시스템 기억을 하세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타이어에도 이런 RFID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볼게요. 스마트웨어라고 합니다. 스마트웨어. 자, 그래서 고기능성 섬유에 디지털 센서, 초소형 컴퓨터 칩 등이 들어있어서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의류. 요즘 이런 거 있어요. 자, 의류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의류인데요.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 블랙박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 그게 다 풍경 촬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마트웨어라고 합니다. 스마트웨어. 그리고 이제 GPS는 한 번 나왔습니다. GPS 뭐냐면 위성 함법 장치로서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GPS.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바로 GPS 덕분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BT 있죠. BT. 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T. 자, 여기 보시면 BT라고 나와 있죠. 생명공학기술 또는 생명기술이라고도 나옵니다. 얘는 동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용한 거예요. 생명체 또는 생물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고부가 가치 지식 기반 산업으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 제어 및 물질 대사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기술 이 BT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요즘에는 무슨 말도 나오냐면 BIT라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요 정도.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나노공학 기술입니다. 나노공학 기술. 자, 얘는 뭐라 하냐? NT라고 합니다. NT. 그래서 물질을 원자및 분자 크기 수준의 나노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는 나노가 어느 정도냐 크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나노미터는 자, 여기 있는 나노미터는 어떻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 미터. 그래서 이거예요. 공이 9개. 둘, 셋, 넷, 다섯. 자, 9개. 10억 분의 1 또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자, 10억분의 1m 이 정도 나오면 얘는 나노 기술을 사용하고 있구나. 굉장히 작게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요. 나노 단위로 쪼개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 BT, 그 다음 IT, ET, ST 등에 당연히 나노가 들어가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첨단 공업이 되겠죠. 요 얘기. 그래서 나노에서는 여기 10억분의 1m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환경기술입니다. 환경기술. 환경기술은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복원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술. 그래서 자 얘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사실은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첨단공업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게요. 팁을 주자면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요게 좀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환경기술과 바로 이제 에너지기술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선생님이 뒤에 있는 걸 에너지기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에너지기술은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자, 석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이 에너지 기술인데요. 보통 자 이것들은 환경오염 물질이잖아요. 그쵸?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나라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고갈이 돼요.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기술이 첨단 공업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떤 거냐면 원자핵을 분열해서 발생시킨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이에요. 그런데 자 얘는요 안정된 집안 당연히 안정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냉각수,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그래서 어디에 필요하냐면 얘는 이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에 발전소가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인 우라늄의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고 자 뭐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냐면 화력 발전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원자핵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여기 가장 위험한 게 뭐가 있죠?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죠. 그래서 위험하죠. 자, 방사능 누출 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그 다음 온배수 배출로 수온이 변화되고 있어요. 해안가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대체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던 모양들입니다. 그럼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뭐가 있느냐 보실게요. 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 폐기물 해서 총 몇 가지냐면요. 8가지예요. 자, 이 8가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에너지. 그래서 얘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그런데 가끔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냥 한꺼번에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이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어떠냐? 이 특징을 잠깐 볼게요. 특징을 보면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예요. 그쵸? 풍력 생각해 보세요. 무공해잖아요. 그죠? 태양열, 태양광, 무공해죠. 그런데 자, 에너지 밀도가 화력에 비해서 어떨까? 자, 화력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입력과 자, 우리 공고 친구들이니까 이건 알죠?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화력 발전이 있어요.
그러면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석탄, 석유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치면 우리 있는 신재생 에너지, 거의 이 중에서 대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대체 에너지는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내려면요, 풍력 발전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진짜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 정도에 있는 바람을 가지고 에너지를 요거밖에 못 뽑아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낮죠. 낮죠. 그러나 우리는 얘는 무공이고 그다음 계속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개발해서 써야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볼게요. 기상 여건이나 장소 등의 제한이 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상 여건,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 같은 경우 이거죠. 풍력 발전 보여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다 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풍력발전소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거기 있는 터빈이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이게 돌아가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 산간이나 이런 데 풍력발전이 있죠. 자, 장소 등의 제한이 있죠. 그 다음 기상여건은 어떤 거냐면 태양열, 태양광 보세요. 밤에는 안 됩니다. 낮에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얘는 또 좋은 거는 그래.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초기에 이 뭐 풍력 발전소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서 아직은 경제성이 조금 없지만 써야 된다. 대체 에너지의 특징이고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거지? 8가지. 재생 에너지 8가지였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태양광. 그중에 태양광은요, 반도체 소자의 일정량의 햇빛을 쬐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거. 그래서 보통 태양 전체 이렇게 나왔을 때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태양열은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이 복사 에너지, 이걸 가지고 보통 열로 변환해서 냉난방, 온수 이런 거에 쓰는 게 태양열이에요. 태양열. 그리고 풍력은 말 그대로 쓰면 아까 얘기했던 바람. 자, 이런 터빈 돌리려면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람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는요,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농작물, 가축 배설물 이런 걸로 음식물 쓰레기, 나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력은 말 그대로 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유도해서 터빈을 회전시켜 생산하는 에너지가 수력 에너지. 그리고 해양 에너지는요, 조수관만의 차, 그다음 온도차, 파력, 뭐 조력, 그다음 파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런 게 해양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열은요, 물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온도차를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얘를 지열 에너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은 이런 폐기물, 자동차 폐윤활유 있고요. 자동차 폐타이어 있고요. 이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액체, 연료, 가스, 열을 이용하는 거죠. 폐기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8가지를 다 땄어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3가지예요.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를 연료 전지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수소는 자, 이런 수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이런 화합물 형태에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해서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석탄, 액화, 가스 안에 고체 상태의 석탄을 액체 연료 또는 가스로 전환하는 거, 여기까지 단계 2개, 3개를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이에요. 우주항공 기술. 자, 우주항공은 ST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말 그대로 항공기 우주 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 또는 뭐 관련 소재로 이거 관련된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우주항공 기술은요,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이죠. 그죠? 그냥 뭐 당연한 얘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략적인 중추 방위 산업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 그 다음, 자, 얘는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작은 오차라도 굉장히 안전에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가 되고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문화기술이에요. 문화기술. 우리나라가 문화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어떤 것 때문에 발전했냐면 K-팝 열풍, 영화, 그죠? 그래서 문화기술 이런 거예요. 문화상품을 개발, 제작, 생산, 유통,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데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방송,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문화예술 산업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이거를 다 문화기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이런 것도 문화기술에 해당이 되죠. 정보통신기술도 들어가지만 문화기술, 홀로그램으로 영화관도 상영되고 하니까 문화기술과 같이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기술은 이제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다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신소재 기술입니다. 신소재 기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요. 신소재 기술은 계속 단독적으로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한 문제씩. 2015도 아마 한 문제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굉장히 많지만 쌤이 중요한 것만 좀 이게 집어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형상, 기억, 합금.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어떤 거냐면 보세요. 원래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합금인데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 합금이 변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 일정 온도에서 기억을 하는 거야. 기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정 어떤 온도가 있을 때 이 모양으로 기억을 시키면 얘를 그 일정 온도에 갖다 대면 이 합금이 다시 원래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 부품 이런 거 쓰고요. 인공심장 밸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공심장 밸브는 인체의 온도를 기억해서 그때 맞게끔 합금이 변화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자주 쓰고 있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안경테 있잖아요. 안경테. 안경테가요. 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든 안경테는 내가 안경을 쓰고 막 하고 농구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인체의 이런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졌다가도 다시 안경을 쓰면 내 인체에 맞게 원래의 모양으로 기억을 해서 돌아오는 거. 형상 기억 합금이에요.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초전도체.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어떤 거냐면, 자, 절대온도 0K에 가까운 집저온이 되면, 절대온도 0K가 되면요,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전기저항이 0이 돼요. 0이 되니까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초전도 현상을 해서 붕 뜨는 거. 그걸 우리는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가 이렇게 붕 떠서 움직인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초전도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고에너지 가속기도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MRI 우리 이제 뭐 병원에 가면 MRI 찍는다. 이것도 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거입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파인세라믹스. 파인세라믹스. 여기 별표 쳐 있네요. 그대로. 어떤 거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 세라믹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예요. 단단하죠. 굉장히 도자기 단단하죠. 근데 팍 던지면 어때요? 깨지잖아요. 이런 도자기의 성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온 거예요. 정교하고 좋게 만들어서 파인 세라믹스. 기존에 있는 세라믹스보다 조금 좋게 만든 거 파인 세라믹스. 그래서 도자기, 유리, 시멘트, 뇌화물 등 종래의 유업 제품을 세라믹이라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세라믹, 파인 세라믹스인데 얘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강도도 좋고요. 강도, 그쵸? 그 다음 열에도 잘 견뎌요. 그래서 내열성도 좋고 마모도 안 돼요. 그래서 내마모성이라고도 합니다. 내마모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절연성도 우수합니다. 절연성도 우수하고 고압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고온에도 잘 견뎌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쓴다. 원자로 부품, 인공뼈, 절삭 공구에 쓰이는 게 파인 세라믹스다. 파인 세라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종 나오는 게 광섬유 있습니다. 광섬유. 자, 광섬유는요. 빛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유리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광을 써서요. 자, 정보가 빛의 속도로 가면 조금 더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겠죠? 기본보다. 그쵸? 그래서 광섬유. 그래서 우리 통신과 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 이 유리섬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리섬유에 빛이 통과되게 하는데 자, 이런 중심부에는 굴절률이 높은 유리, 바깥 부분은 굴절률이 낮은 유리를 사용해서 중심부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광학적인 섬유를 광섬유라고 합니다. 유리섬유 이렇게 되게 투명하게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빛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얘를 광섬유라고 하고요. 결정화 유리는 나온 적은 없어요. 얘가 나온 적은 없는데 오답으로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통 유리와 달리 특수유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가 아니라 특수유리, 그거를 결정화 유리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고분자 재료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성분을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섞은 거예요. 섞은 거. 그럼 뭘 섞었냐? 자, 얘 보세요. 플라스틱에 탄소섬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안 나와요. 그러면 답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인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 중화학공업에서 쌤이 플라스틱을 뭐라 한다? 합성수지라 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합성수지에 탄소섬유를 섞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강화됐다. 그래서 얘가 어떠냐면요. 자, 플라스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철보다 플라스틱을 보면 뭐가 강해요? 당연히 강철이 강하죠. 근데 탄소를 집어 넣으면요. 얘가 강철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이니까 강철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강도를 향상시키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에 탄소섬유를 넣은 소재를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 쓰냐? 자동차 부품, 비행기 날개 등에 써요. 강도는 그대로인데 강철만큼인데 가벼우니까 당연히 연비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쓴다는 거. 섬유 강화 금속도 금속에다가 강한 섬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복합 재료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전 세라믹스라고도 하고요. 앞전 소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앞전 소자가 교과서 4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번부터 나와요. 요번부터.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앞전. 자, 압력을 주면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요즘 이런 노트북 있더라고요. 노트북인데 키보드를 막 쳐요. 우리 키보드 막 잘 치잖아요. 그럼 키보드 치면 이게 뭐예요? 압력을 주죠? 그러면 얘가 전기를 발생해서 노트북을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압력을 줬더니 전기를 발생하는 그거를 앞전 소자, 앞전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인다는 거,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에 많이 이용이 된다.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즘 들어서 첨단공업에서 요즘 들어서 신소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흑연이에요. 얘가 흑연. 사실 이게 탄소의 삼형자라고 해서 이게 탄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인데 이런 흑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얘가 이차원 평면으로 이루어진 건 그래핀이에요. 요 그림을 잠깐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핀이에요. 이차원 평면 그대로 써있는 게 그래핀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탄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인데 2차원 평면은 그래핀인데 얘를 공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를 뭐라 하냐? 플러렌이라고 합니다. 플러렌. 그리고 자, 이렇게 된 거를 튜브처럼 이렇게 관 모양으로 말아놓은 거를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해요.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같은 흑연 가지고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볼까요? 자, 그래핀이에요. 그중에 그래핀이 의미를 볼게요. 자, 이게 제일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탄소 원자 6개. 자, 탄소.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2차원 평면 형태로, 2차원이잖아요. 그죠? 구 아니고요. 튜브 아니에요. 2차원 평면 형태로 이루어진 얇은 막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에 쓰이느냐? 구부러지는 모니터. 요즘 막 모니터 보면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휘어졌잖아요.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자,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 볼게요. 플로렌이었어요. 같은 거였는데 이 탄소 원자를 어떻게 축구공 모양으로 구 형태로 만든 거. 그래서 얘는 암 진단 의료기기나 연료 전지로 쓰인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는 튜브 형태로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번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관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신소재예요. 그래서 태양 전지나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스님과 함께 첨단공업과 미래사에 있는 개념을 다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다음은 지능정보기술의 구성도이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공업의 전체적인 거에 이제 구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 모으냐? 클라우딩 컴퓨터에 모으고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로 우리가 쓰는데 이 안에서 사물들끼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사물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있다. 요거를 보시고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기억. 대량의 정보를 모아서 이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관리 분석하는 기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자, 그 다음 니은 기기의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타기기와 연결하는 전체 플랫폼. 얘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그러면 우리 교재는 얘가 나가 되겠죠. 나. 자, 그 다음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감각, 인지, 감성 능력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술. 얘는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리을, 서버. 그 다음 뭐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얘는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그래서 얘는 가에 해당이 되겠죠. 가. 그래서 정답은 리을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 사례이다. 가와 나에서 사용된 신소재가 적용된 사례로 옳은 것은? 그러면 얘는 어떤 신소재를 사용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기업은 영상의 화질 손실이 없이 최단 기간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절대온도 0K에 가까운 극저온이 되면 저항이 0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초전도 현상을 하는데 자기 공목 영상 자체 MRI, 이게 MRI잖아요. 이걸 개발했다 초전도체를 활용한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B기업 볼게요. B기업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이동 중에 타이어에 손상 없이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는 화성 탐사용 타이어를 개발하였다. 자, 얘는 기존 타이어의 형체가 변형이 되어도 일정 온도에서 원래의 모양으로 기억했다 돌아갈 수 있는 합금 뭘까요? 형상기억 합금이겠죠. 그쵸? 얘는 초전도체. 얘는 초전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보면 자, 관련된 거 그래핀을 이용하고 얘는 그냥 그래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 자, 얘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의 형상복원 냉각관 이음새 형상기억 합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생산되는 전기로 사용되는 앞전 센서. 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거길 자동차가 딱 지나갈 때마다 압력을 주잖아요. 압력을 준 걸로 가져서 전기를 모았다가 얘를 어디로 쓰냐면 얘를 이제 가로등으로 쓰는 데가 요즘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앞전 센서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앞전 센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신제품 개발 사례에 적용된 신소재와 첨단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볼게요. 땡땡 기업이 개발한 웨어러블 센서 패치는
자, 탄소 원자들이 2차원 평면에서 육각형의 격자 형태로 결합하여 있는 신소재를 활용하였다. 그럼 뭐예요? 탄소 원자예요. 근데 2차원 평면 나왔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래핀이겠죠. 그래핀. 얘를 구 형태로 한 거는 플러렌, 튜브 형태는 탄소 나노 튜브, 관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거. 자, 근데 얘는 그래핀이에요. 근데 이 센서 패치는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자, 무선으로 연결했대요. 연결해서 심박수, 수분, 산소 포화도, 호흡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심장 박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피부의 수분 상태를 감지해 수분 섭취 시기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웨어러블 센서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무선 네트워크만 봐도 얘는 뭐를 활용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그래핀과 정보통신 기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다음 뉴스에서 설명하는 첨단 공업 스마트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쇼핑몰 땡땡 기업은 고객의 도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책을 구매한 사람이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특정 책을 구매한 사람이 또, 얘는 이런 책을 좋아해. 얘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놔서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뭐죠?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그래서 고객이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책을 추천하면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여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혁신. 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주 구매하는 패턴들이 이미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몰이라 보면 내가 자주 구매했던 내용들, 그거에 관련된 뭐 이렇게 정보들이 막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사용했냐? 빅데이터를 사용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7번. 다음 인터넷 자료 검색에서 나타난 첨단 복합 기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콘택트 렌즈에 내장된 약 10억 분의 1m 이거 뭐였어요? 이거 자,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또는 고기 9개 자, 이렇게도 씁니다. 그쵸?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나노미터라죠. 이런 나노미터의 작은 입자 센서로 자,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에서 약물 방출 신호를 발생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 나노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나노 기술이 당연히 들어갔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콘택트 렌즈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센서로 자, 혈당을 측정했대요. 혈당 수치. 그러면 어떠한 생명체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명공학 기술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이런 칩에서, 마이크로 칩에서 이런 신호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선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도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문화기술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에 관련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와 유사한 패턴들만 선생님이 좀 뽑아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수능에 바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그림만 봐도 뭔지 우리 친구들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핀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를 이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기업에서 개발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탄소원자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자, 탄소원자가 육각형 그물처럼 자, 이렇게 탄소원자가 육각형 그물 요거만 나오면 사실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배열된 평면 구조래요. 2차원 평면. 그냥 평면 구조의 신소재를 사용했다. 자, 이거 뭐예요? 당연히 그래핀이죠. 그래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에 자 여기에 그래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핀이. 이 시소재는 가볍고 얇으면서도 내구성과 전기 전도성을 잃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 사용했더니 어떤 장점이 있느냐? 뛰어난 음질과 선명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핀, 이 작은 그래핀만 있어도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뛰어난 음질, 그래서 그다음 균형 잡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게이밍 이어폰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어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사례, 그럼 그래핀을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기출문제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결정화율이 아까 선생님이 특수율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용한 조리기구. 자, 이런 거. 그 다음, 광섬유는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초고속 광통신 케이블. 요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파인 세라믹스는 기존에 있는 세라믹인데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얘를 우주선 내열 타일에 많이 쓴다. 강도도 향상되고 내열성도 좋아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파인 세라믹스, 이런 거에 쓰이는구나. 요런 것들이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한 난방수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이런 난방수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밸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 첨단공업에 관련된 거예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술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사실 첨단공업은 이 정도만 풀어봐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기출문제 나올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쌤이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A연구소는 최근 약 10억 분의 1m 두께로 또 나왔습니다. 10억 분의 1m, 이걸 뭐라고 해요? 나노미터. 그쵸? 나노미터하고 이거를 활용한 기술, 얘를 나노기술이라고 하죠. 나노기술. 그죠? 자, 이 두께로 반대체 필름을 제작해서 사람의 눈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사람의 혈액 속 혈당 수치보다 10배 이상 낮은 눈물 속 혈당 수치의 생물학적 변화를 검출하는 것으로 혈당 체크 시 당뇨병 환자들이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혈당을 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혈당, 아까 실전 문제풀이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자, 이거 나노와 혈액 속에 있는 생명체를 이용할 거. 생명체에 관련된 기능을 이용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생명기술이죠. 생명기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노기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화기술과 환경기술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첨단공업은 문제가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중에서 대부분 다 2점짜리.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원이에요. 그만큼 친구들이 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맞는데 나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첨단공업과 미래사회 선생님이랑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풀어보지 못한 문제들은 선생님이랑 함께 다음 시간에 1강, 2강, 3강, 4강에 있던 다 못 풀어본 수능 실전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은요. 개념은 우리 친구들이 미리 예습하지 않고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수능 실전 문제 풀이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풀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약속 한번 할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풀이는 먼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강의를 듣는다는 거 약속함과 함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봐요.